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2025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하고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 어느새 스르륵 저희한테 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도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2024년 연말정산 협업으로 치열하게 현업으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교육도 저희 CF 아카데미가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와 연말정산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교육은 2025년 연말정산 및 인건비 담당자를 위한 개정세법 프리뷰 초청 세미나입니다. 교육 시간은 2시부터 그리고 5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2시간 정도 강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1시간 하시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게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수강하시지 못한 분들은 4월 21일 월요일에 연말정산 페이지 공지사항에 저희 이제 편집한 동영상 업로드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교육 자료는 연말정산 센터 페이지에서 PDF와 PPT 파일로 이렇게 확인 가능하신데요. 일단 PDF 파일은 공지사항 그 연말정산센터 공지사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시고요. PPT 파일은 수강생 전용 그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강하신 그 해당 연도에 그 정보를 입력하셨을 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료증은 오늘 강의 수료하시고 5시 이후로 빠르면 뭐 5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시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 www.cfi.kr 통해서 수료증 조회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성명 핸드폰 가운데 자리 4자리 입력해 주시면 수료증 출력 가능하신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육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CF 아카데미는 연말정산 교육 이외에 많은 교육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세무관리와 4대 보험 실무, 원천징수 실무, 뭐 연봉제, 임금체계 실무, 노동관계법 그리고 급여관리사, 그 외 자격 과정들까지 많은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CF 아카데미 대표 번호 02-501-2322번으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과목이나 교육 추천 등 최대한 교육 수강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시도록 안내 드리니까요. 연중에 뭐 진행되는 다른 과정에도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실 강사님께서는 CF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분 중 한 분이신 차재영 세무사님이십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와 그리고 더불어서 부드러움까지 겸비하신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셔보시겠습니다. 차재영 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정산 프리뷰 상반기 강의를 맡게 된 차재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도 끝나고 올해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한 3월 중순 정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자체가 좀 늦게 개정이 돼서 그리고 바뀐 부분도 많아서 당초 정부안과 다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이하게 개정된 사항과 관련된 통합 어떤 그 책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파편적으로 있었던 사이트의 내용을 CF 아카데미 박종환 본부장께서 그나마 고생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프리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뭐 자료는 좀 많은데 스킵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하고 서식하고 유권 해석이 붙어 있는데 아마 우리랑 해당이 되는 부분 자체는 국기법 일부 하고요. 소득세법, 그다음에 법인세법도 일부,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이게 연말정산과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 밖에 소득공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아마 조특법 아마 중요한 부분은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부분에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은 올해 아마 특히 그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또 한 번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개정이 된 게 다가 아니다라고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세기본법인데 아마 전자송달 서류의 처리기준 정비라고 돼 있는데 아마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전자고지 하잖아요.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근데 아마 내가 고지서가 이메일로 발부됐는데 고지가 됐는데 2번 이상 연속해서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송달 신청을 처리한 걸로 본대요. 근데 이러다 보면 고지서가 또 발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기준을 완화해서 3번 연속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전자송달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혹시 고지서 납부 기한 자체 뭐 그 고지서를 세금을 납부를 하면 열람한 걸로 간주합니다. 자, 1번은 뭐 그런 의미고.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조금 더 그 세법 규정을 좀 다듬어서 다시 한번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인데 이 상속세법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상속인들끼리. 근데 보통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 재산을 받는 대신에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예요.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 자체는 원래 본래의 상속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대 납세 의무에서 빠졌나 봐요. 근데 현재 상속세법은 사망보험은 상속재산 의제로 해서 상속세는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 사망보험 받으면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사망보험금이 법적으로 포함이 되게 법이 개정이 됐다. 자, 이것도 이제 부연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2월 세액공제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 신설인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 회사하고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혹시 뭐 가족들 개인 사업이나 조그마 소규모의 법인 그 사업 영위했을 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볼게 그 우리 그 세액공제 있지 않습니까? 세액공제 2월 공제 기간이 이거 법인세하고 소득세, 종합소득세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2월 공제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인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촉 기간은 5년이에요. 자, 그 우리 세액 공제가 2월 되는 거에 10년인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에요.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6년 전에 2월 공제를 못 받았어요. 지금 올해 가능합니다. 요걸 제가 경정 청구해서 그 세액 공제를 받기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2020년도 19년도의 세액 공제를 제가 경정 청구를 신청한 상태죠. 근데 문제는 장부 보존 연한은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러면 19년도 장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그러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세무 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없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 내용입니다. 세액 공제액을 부가제축 기간 2월에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 부가제축 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혹시 2019년도 거 저기 그 세액 공제를 신청해서 지금 올해 무슨 연유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9년도도 여러분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 부분에 한해서 대부분 굉장히 합리적인 규정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 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무적으로 장부 보존 연한은 5년인데 혹시 5년 전 거를 세액 공제를 받으면 세무 국세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국세청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그 기간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2차 납세 의무 부담하는 자 출자료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이게 아마 일반 회사의 혹시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여기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빠졌었나 봐요. 이게 추가된 거니까 별 중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외적 경정 청구 기간이 합리화인데 현재 90일로 돼 있었나 봐요. 경정 청구. 과세관청의 징역 결정이나 경정 처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이었는데 이게 일자가 안 맞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이게 3개월로 동일하게 우리 아마 그 조세 불복과 대부분이 3개월이거든요. 아마 그 연결해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세 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이에요. 요거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만 되는 것도 있고 혹시 이게 뭐 우리 연말정산보다는 다른 게 많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경정 청구죠. 내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수정 신고예요. 그러니까 수정 신고는 내가 납부할 세액이 있었을 때, 경정 청구는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금액이 있었을 때. 근데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 자체는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에 영향이 있으면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세금을 냈는데 산출세액은 영향이 없어요. 산출세액은 영향이 없고 세공제 금액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세공제를 신청했으면 2월이 돼서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년도 내가 만약에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하면 11년도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하면 산출세액 변화가 없으니까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맞죠? 보시면 과세 표준과 납부 환급세액이 영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납부세액이니까 그러면 과거에 신고를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세액공제액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 청구를 하는 걸로 가능하도록 여러분 법이 여러분 개정이 됐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6번.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대요. 의도적으로 경정 청구 세액공제 금액이 커서 그때 신청을 못하면 경정 청구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꼼수로 일부러 수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납부세액을 조금 만들어서 수정 신고할 때 세액 공제를 같이 몰아 넣어서 신고를 하고 그랬답니다. 과거에는. 자, 여기 6번 그렇고. 그다음에 7번은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 상향 조정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낼 게 있고 돌려받을 게 있어요. 근데 10만 원 이하는 자동 충당이 되나 봐요. 근데 그 10만 원 이하 자동 충당 금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지나면 안 준대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자동으로 납부 금액이 상계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그다음에 8번에 세무조사 사전 통절 기간이 합리화됐는데 현재까지는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정기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비정기조사는 여러분 세무조사 통제 안 합니다. 정기조사가 현재 15일이었는데 자 20일로 연장했다. 그다음에 재조사는 7일 전 통제하면 된다. 되셨죠? 그다음에 9번은 별 중요성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 부분인데 소득세에서 첫 번째 인식하셔야 될 거는 요거 여러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올해 여러분 금융투자소득세가 완전히 삭제됐죠. 아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원래 그 세목에 있었는데 계속 연장돼 왔었죠. 그러다가 올해 진짜 삭제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기 보시면 이게 가하고 바 항목이 소득세법 제4조에 이게 종합소득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2번이 아마 퇴직소득일 거고요. 3번이 여러분 양도소득이었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이 있었는지 삭제가 된 거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사이에 금투소득이 있었는데 삭제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금투소득에 여러 가지 소득이 몇 개 추가됐었는데 걔는 원래대로 원상복귀.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에까지 하던 거를 그대로 그냥 연장돼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약간 의미가 있어서 기타 소득이 정의 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기타 소득은 결이 안 맞는 모든 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돈을 벌면 먼저 찾아볼 게 이자를 먼저 찾아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금투를 시작은 안 됐지만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이 빠졌으니까 여기 금융투자 삭제가 돼야 되겠죠. 일단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과 다른 소득이 중복되면 다른 소득을 먼저 적용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일본에 조각 투자 상품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탁세제 합류한데 요거는 아마 이거는 아마 법인세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세 납부하지 않는데 어차피 이건 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요게 여러분 조각 투자 상품 뭐 수익증권 발행한 경우에는 뭐예요? 뭐 소득 구분에 예외 적용하네요. 제가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말 많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그죠? 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회사 공통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2번 이내에 받는 급여. 맞죠? 근데 여기에는 친족은 안 되죠. 친족은 안 되고, 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었죠. 근데 작년부터 과거부터 있었던 6세야 자녀 양육비 비과세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고 출산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법이 개정이 됐다. 근데 이게 어차피 작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이 된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출산지원금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지급 횟수의 제한이 있어요. 2번.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번째, 두 번째 지급받는 거 한정하고요.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애가 태어나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2번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고 다른 회사에서 2년 내에 또 받는다고 하면 4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비과세는 4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별 2번이에요. 원천징수 의무자별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와 첫 번째, 두 번째 지급받는 거니까 세 번째부터 받는 건 당연히 과세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별로 2번이다. 그게 중요하겠죠. 더 그들이 많이 줄까요? 생각보다 금액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말 많은 종업원 할인 금액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저희 파워포인트 자료가 소득세법과 시행령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성은 좀 떨어지는데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업원은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이고요. 자, 종업원 등이 자사 계열사의 물건,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해서 공급받는 경우에 그 할인 금액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 건데, 시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어떤 금액을 시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적용 요건은 일반 근로자 차별해서 종업원 등의 특별 할인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할인 금액 중에서 비과세 금액은 맥스예요. 맥스 시가의 20%하고 여러분 240만 원입니다. 연 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연 240만 원은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픽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12월 달 원천세 신고할 때 반영하거나 연말정산 때 매년 2월 달에 몰아넣지 않을까. 비과세나 과세 처리하는 부분 자체를. 근데 비과세 요건은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내구성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회사 공통 규정에 따라 돈을 지급받아야 돼요. 물건을. 그러면 좀 설명드리면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영향으로 소득세법이 약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재 근로소득의 범위에 그 종업원 할인 금액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여러분 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에 종업원 할인 금액의 근로소득이 포함이 되고요. 요걸 나중에 주에서 비과세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할인 금액 자체가 현재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현재 세법상. 그래서 이거를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요 해당되는 금액을 비과세로 빼주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과세 한도가 여러분 설정됐고요.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5년 초과하는 대신은 2년 동안 되팔면 안 되는 거고, 일부 어떤 보석이나 이런 것도 2년. 근데 이 보석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되팔은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타 재화는 1년. 특히 재화는 몇 년 내 못 판다는 여러분 어떤 그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회사 직원뿐만 아니고 계열사 직원까지 여러분 확대가 됩니다. 근데 시가는요? 그냥 시장에서 어떤 거래되는 금액인데 혹시 상품이 파손이거나 사용기간이 임박한 것 자체는 좀 싸게 팔 수 있겠죠. 그걸 여러분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이게 여러분 그 지급하는 방식이 자기 회사 물건을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계열사 직원을 여러분 싸게 판 다음에 회사가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직원이 회사 물건이나 계열사 물건 싸라고 돈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열사 이런 여러 네 가지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가는 금액이고 예외 규정으로 파손 변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 시가보다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기한 임박하는 거. 우리 뭐 삼각김밥 이런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나은 거. 이거는 시가를 좀 이렇게 낮게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배당 소득 범위에 조각 투자 상품으로부터 이익 추가됐는데 요게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번하고.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조각 투자 상품이 저도 굉장히 생소해서 처음에는 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미술품이나 저작권 그다음에 부동산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요 여러 사람이 여러분 그 펀드 형태, 펀드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가수의 여러분 노래에 여러분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저작권이 여러분 0.3%예요. 그럼 여러분 저작권 여러분 그 저작권에 대한 그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현재 이렇습니다. 그 작곡가가 받는 저작권은 사업소득이에요. 3.3%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산 사람은 기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투자니까 펀드 비슷하니까 이게 배당 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투자 상품 자체는 성격이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이자, 사업, 기타 소득이 세 가지 성격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작권이 있어서 돈을 크게 받지 못하는데 우리 기타 소득은 과세 최저한이 걸리잖아요.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 문제 때문에 세금을 못 떼는 문제도 있고 이걸 사업 소득으로 볼 거냐, 기타 소득으로 볼 거냐, 사업 소득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배당 소득으로 볼 거냐, 기타 소득으로 볼 거냐 굉장히 문제가 많나 봐요. 그래서 조각 투자 상품은 세부 내역을 보지 않고요. 어디에 투자한 것 전혀 관계없이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요 얘기예요. 내용별 소득 구분의 원칙에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조각 투자 상품은 뭘로 보겠다?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각 투자 상품은 펀드하고 비슷하게 봐서 펀드와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조각 투자 상품은 펀드로 비슷한 걸로 봐서 무조건 배당으로 보겠다. 언제부터? 25년도 7월 1일부터. 근데 실제로 많이 하나 봐요. 많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죠? 그래서 배당 소득에 여기 얘기 들어온 거죠. 그죠? 요게 지금 조각 투자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의제배당 계산 방법 합리화인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뭐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것도요. 6번도. 그 다음에 7번 우리 연말연산 때 배웠죠. 제가 보는 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과감하게 필요한 것 스킵하겠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하예요. 그죠? 그래서 20세 이하 작년 연말연산 때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이거 20세 기준 되는 시점 조문 정비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여러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바뀌었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손자 손녀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한 명일 때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일 때는 25만 원, 원래 15만 원이었는데 두 명일 때는 30만 원, 세 명일 때는 40만 원. 한 사람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한 명일 때는 자, 25만 원, 10만 원 인상. 두 명일 때는 30만 원, 추가 30만 원이 또 30만 원 늘어나는 거죠. 이게 법이 개정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편하게 한 명 25만 원, 두 명 30만 원. 세 명째부터는 40만 원. 아시겠죠? 추가 1인당.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 여기 있네 여기.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어때?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다음에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인데 이거 아마 작년 연말예산 때 제가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데 세액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환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납부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산출세액보다 세액 공제 크면 그 금액은 없는 걸로 보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가 추가됐는데 이게 여러분 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냐면 자녀 세액 공제 옆에 결혼 세액 공제가 들어와야 돼요. 아마 올해 연말쯤에 결혼 세액 공제가 들어와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혹시 여기 보고 계시면 여기에 결혼세액 공제가 추가돼야 된다 아시겠죠? 올해 연말에 개정이 될 거예요. 결혼세액 공제가 추가돼야 된다. 현재 법의 이제 개정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번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인데 이건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혹시 제가요 저희 와이프한테 자 보세요. 제가 어떤 부동산을 직접 팔려고 하니까 제가 샀던 금액이 너무 작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우회할 수 있냐면 요 자산을 저희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요. 부부끼리 6억까지 공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랑 와이프랑 반반씩 나눠서 팔면 저희 와이프한테 여러분 시가를 좀 높여놓을 수 있지. 내 증여하면서 6억까지는 높여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세부담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세청이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서 와이프가 팔면 내가 직접 판 거하고 와이프한테 증여해서 판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합니다. 증여세까지.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걸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여기에 뭐가 빠져 있었냐면 주식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온 거는 주식을 혹시 1년 이내에 증여받아서 팔면 내가 직접 한 걸로 보겠다 이런 거죠. 얘는 좀 다르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0년인데 주식은 여러분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요. 근데 주식은 시세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온 거는 증여 후에 당구 양도 방지에 여러분 주식이 들어왔다 이제. 증여 후에 1년 이내에 했을 때만 1년 지나면 상관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특히 여러분 그 대주주 기준이 있잖아요. 대주주 가액 기준 할 때는 증여하는 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대주주에 걸리거나 안 걸리는 부분에서 가액 기준으로 대주주에 걸리거나 안 걸리게 할 때는 요게 여러분 이 규정이 약간 의미가 있대요. 자, 그다음에 11번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시 양도시 양분계산 예외 신설인데 요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팔 때 건물과 여러분 토지의 금액 비율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 그 필요에 따라서 막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세청에서 안분 계산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로 안분했을 때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여러분 남들한테 상업용 건물을 내가 사서 그 건물을 부실 거예요. 나는 건물의 가치가 없는데 상대방 건물의 분에 대해서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법이 합리화된 것 자체는 혹시 양도할 때 철거만 할 거면 땅값만 잡아도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차피 건물의 가치가 없어서 건물을 여러분 사자마자 철거할 거예요. 그럼 건물 없는 걸로 해서 계약서를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라고 돼 있는데 아마 사모펀드에 대해서 아마 비과세 부분, 원천징수 면제 부분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금융 쪽과 관련돼서 좀 복잡한가 봐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그 경정청구 절차 신설인데 아마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국채 이자 양도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의무자나 뭐 대리인이 원천징수를 해주는데 그럼 신고가 잘못 들어가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근로자들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자체를 회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근로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재 비거주자는 안 됐나 봐요. 특히 여기 뭐 이자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혹시 원천징수는 그 경정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25년도부터니까 올해부터 가능하네요. 자, 그다음에 14번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저 뭐 수업을 보니까 라이온스도 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자,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외국인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예요. 거주자인데 용병들이 여러분 파리 목숨이잖아요. 1년 정도 지나서 계약이 해지되면요. 우리 소득세 신고를 언제 3.3%는 예납적이잖아요. 세금 내놓고 이 사람이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여러분 계약이 해지되면요.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도망가는 문제가 생기죠.
요 사례가 여러분 옛날 LG 트윈스의 헨리 소사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래서 법을 개정합니다. 헨리 소사 그 시점에 뭐래요? 다만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22% 떼놓겠다는 거 아시겠죠? 계약 기간이 3년 넘어가면 3년 초과하면 3.3%고요. 계약 기간이 3년 이하면 22%죠. 왜? 계약 기간이 3년 이하면 불투명하니까. 맞죠? 근데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에이전트들이 또 장난을 치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 용병들이 들어오자마자 계약 기간을 계약서만 3년 초과로 쓰는 거예요. 왜? 3%만 세금 떼게. 그래서 올해 여러분 법이 바뀐 거는 외국인 프로 선수는 무조건 여러분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22%로.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용병들한테 뭐죠? 25년도부터는 대가를 지급을 하면 무조건 22%로. 무조건 22%. 근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혹하대요. 뭐가 가혹하냐면 외국인 용병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세금을 부과되면 이 사람들은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는 22%가 전부라고 가정한대요.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근데 이 사람 내년도에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연봉이 꽤 높으면 아마 세율이 한계 세율이 거의 한 45%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도 20%를 추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직업 운동가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이 무조건 22%로 바뀌었다. 22%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15번에 납세조합 세액공제율이 바뀌었어요. 교무금도 바뀌었고요. 납세조합 세액공제율이 매월 5%는 해줬거든요. 세액공제율을. 납세조합 세액공제가 끝나는 거 있는데 연장됐고요. 세액공제율 5% 있는데 올해 여러분 3%로 줄인대요. 그래서 납세조합 혹시 관련돼 있으신 분들은 납세조합 세액공제율이 5%에서 3%로 줄었다. 하나. 자, 그다음에 16번인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국내 원천 인적 용역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인데 내년에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 번만 의미도 있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거는 16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이에요. 자, 16번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가 여러분 26년도예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혹시 우리 회사가 여러분 뭐예요? 미국 번역가한테 우리 번역을 맡겼어요. 만약에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어서 원천징수가 보통 이루어지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한테 이메일 형태로 와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게 과세권이 없어요. 과세권이 없고요. 요 자료를 국세청에 아예 신고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세금 신고도 안 하고요. 이 사람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도 없어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돈을 줬는데 세금을 안 떼죠. 근데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안 뗐는지 좀 구분하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인적 용역과 사용료인데 사용료는 원천 징수하고 지급 명세도 제출이 되는데 독립적 인적 용역 자체는 아예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용역에 대해서 자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줬고 세금 신고는 안 한다. 지급 명세서는 제출해 달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내년도부터 아마 가산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우리가 돈을 줬을 때 비과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 아시겠죠? 요게 국내 원천 인적 용역 부분인데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내년도 규정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제가 좀 약간의 그 절충점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 꼭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중요합니다. 법은 올해 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내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비슷하게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죠. 앞으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그죠? 근데 그 제가 오늘 강의 때문에 여러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리서치 해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자 좋아한다고. 그죠? 전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현행 양도소득세로 여러분 일부 다 들어오겠죠. 특히 주식이나 이런 부분은 금투소득세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행 뭐 정권이나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요게 여러분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금투소득세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자 개인기부금 중에서 고액기부금에 대해서 여러분 해주죠. 3천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40% 해줬지 않습니까? 이거 끝났죠 작년부로. 그래서 올해는 자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넘어가면 30% 끝. 그죠? 근데 문제는 작년 거 기부금 24년도 기부금 2월 공제되면 이 공제율을 그대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기부금을 통합해서 3천만 원이 넘어가면 40%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그죠? 계속 올해 여러분 올해부터 시행인데 또 2년 유예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투소득과 가상자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폐지가 안 됐어요. 유예만 된 거지. 금투소득세는 아예 폐지가 된 거고. 요건 아마 2년 후의 얘기니까 그때 또 법이 또 바뀔 거예요. 아마 넘길 것 같고. 그 다음에 24번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공무원들의 범위에 진짜 공무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 코이카, 관광공사 있는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직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됐다. 아시겠죠? 올해부터 25년도부터 그죠? 여기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앞부분하고 이 시행령 내용이라 출산지원 비과세인데 누군 제외된다고요? 개인사업자나 여러분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랑 특수관계자예요. 임직원은 회사랑 특수관계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특수관계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만 범위를 좀 좁혀줘야 되지.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일수 관련해서 세 번째부터 받는 건 과세되는 거고요. 두 번인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별로 두 번씩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자, 그다음에 종업원 할인 금액, 그죠? 할인 금액 시가의 20%하고 240만 원 맥스예요, 맥스. 이거는 여러분 누적이에요, 누적. 얘는 그 개별 품목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 기간 기준을 적용하고요. 자동차는 아마 2년 동안 여러분 못 파나 보네요. 자동차나 뭐예요? 뭐 저기 시계 이런 거 가방. 이게 뭐예요? 내용연수 5년짜리. 그다음 나머지 1년 동안 여러분 재판매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여러분 싸게 팔았는데 특히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등록 자산이니까 괜찮겠지만 나머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몰래 그 당근에 팔던데.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 자기 회사 물건을 싸게 주는 경우도 있고 사라고 돈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계열사 것까지 아시겠죠? 계열사 것까지. 근데 요게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정산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여러분 혜택 보는 데도 있어요. 특히 병원 있잖아요. 병원. 학교에 여러분 딸려든 학교 교직원들 그 학교에 여러분 부속 병원들 가면 여러분 좀 할인해 주잖아요.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거지 이제. 이제까지는 전부 다 총급이 합산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도 대상이에요. 서비스도 용역도 대상이 되는 거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솔직히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함부로 말하기가 지금 뭐해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환매주권부 여러분 증권 RP라고 하죠. RP에 대해서 채권형은 이자소득, 여러분 주식형은 배당소득을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 확대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뒷부분하고 한 번 더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살짝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 그 ISA나 연금계좌에 어떤 ISA나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어떤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자가 한 채 있는 집을 팔아서 여러분 뭐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1억을 팔아서 1억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데 뭐 세금 혜택이 얼마나 클까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연금계좌에 불입 한도가 1,800 정도 묶여 있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사업자가 자기 10년 이상 산 집을 팔아서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추가 불입을. 자, 일단 여러분 여기는 그죠? 최대 1억이에요. 생애 한 번이고. 근데 아마 그 노후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인 맞나 봐요. 그래서 1억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건데 요건 여러분 뒷부분하고 잠깐 한번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30번 퇴직자 노조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완화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노조원이 노조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퇴직한 사람 자체는 더 이상 노조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말 그 기준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31번에 자 31번에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 명확함의 중빙 인정 범위 확대인데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장애인의 범위가 31번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용사, 그다음에 세법상 항시 치료를 위하는 중증 환자죠. 이게 여러분 그러죠. 뭐 암 환자, 암 투병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 활동을 멀쩡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요 범위를 좀 명확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 항시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의 규정을 삭제를 하고 국민건강보험 시행 별표에 따라서 희귀성 질환이나 이런 사람들 주기적인 치료가 있는 사람만 장애인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암 한번 여러분 치료받고 암 환자인데 활동 멀쩡하게 하는 사람 더 이상 장애인 범위에서 빼주겠다는 거죠.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연산 때 많이 말씀드렸던 발달장애 있는 애들 발달 재활 서비스 기간 이용하고 있던 증명서 가지고 장애인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요게 요거죠.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 요 두 가지 좀 잘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작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장애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카운팅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올해 연말연산 그러니까 25년도 연말연산 때 작년 연말연산 장애인을 그대로 함부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죠? 분명히 여러분 지금 삭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대환도 되는 거죠. 언제부터? 24년도 영시행일이 2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연말연산에 여러분 저기 대환 대출도 전세자금 대출의 대환도 인정해주겠다. 언제? 그죠? 대환 전에 차입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대환이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고요. 이게 여러분 대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여러분 비거치식이냐 여러분 뭐 고정금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까지 아마 매년 상환하면 상환 연수에 여러분 차입금의 70% 이상이 상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연을 여러분 연도 중에 여러분 혹시 갈아타거나 이러면 연도 중에 하면 1년 거에 여러분 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70%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혹시 올해 여러분 연말에 하면 요 여러분 어떤 상환기간 월수로 나눠서 이 금액을 판단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신설. 자, 여기 직전 과세 기간에 발급한 기부 영수증 3억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해야 된다. 요거 아마 가산세 있겠죠. 자, 그다음에 35번 36번인데 요거 잘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35번인데 요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2026년도부터요. 26년도부터요. 자, 내용이 뭐냐면 요게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의문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거주자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 과세 기간 중에 183일, 183일은 6개월 초과예요.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사람이 거주자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현재 기준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어떤 외국인이 2024년도 8월 달부터 25년도 여러분 여기 5월 달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머무른 기간은 8, 9, 10, 11, 12. 작년 5개월, 올해 몇 개월? 올해 5개월에서 10개월을 머무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과세 기간별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5개월, 올해 5개월이니까 이 사람 거주자가 아니에요. 근데 올해 뭐가 바뀌었냐면 이 과세 기간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머무르면 거주자로 보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여러분 계속 있는 사람은 6개월이 183일 이상 넘어가는 시점부터 거주자를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주자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원래 우리나라 거주자 기준이 요거였어요. 요거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게 더 추가된 거지. 이게 맞죠, 이게. 그죠? 그다음에 거주 기간에 여러분 계산하는데 일시적 출구에서 구체적인 범위 시행령 규칙입니다. 시행 규칙은 뒷부분에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동포들이 있죠. 동포는 우리랑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적이 없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포라고 해요. 근데 동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친인척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카운팅이 되어서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주자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예요. 세계에서 번 모든 소득을 우리나라에서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는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친족 경조사 참석이나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연수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연수, 출장 연수 등의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는 저기 안 보겠대. 국내에 머무른 기간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의무, 친족 경조 맞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죠. 우리 개정도 이게 핵심이지. 출장 연수도 동포들 출장 연수도 빼주겠다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37번. 자, 요것만 하고 요거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소득세 부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택 임차 차입금 중에서 개인 간 차입금 적정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작년까지 35%, 3.5%, 올해 이러면 3.1%로 시중 금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 간 차입금은 2025년도 3월 22일이에요. 이 시행 규칙이 3월 21일 날 바뀌었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되죠. 3월 22일 이후 신규 차입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돈을 개인 간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을 작년에 빌리거나 올해 3월 여러분 뭐 20일까지 빌린 사람은 요걸 적용하는 거고 올해 3월 21일부터 빌린 사람은 요걸 적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작년에 3.5%인데 3.1% 내려 0.4% 떨어졌죠. 뭐 시중 금리 떨어지니까 조금 더 여러분 줄어들지 않을까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법인세법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래서 아마 3시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3시? 우리 좀 많죠. 그럼 3시 5분부터 한 10. 그럼 너무 그런데? 자, 좋아. 3시. 3시부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센스가 굉장히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말했던 부분을 두 개를 딱 찍어서 질문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노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국기법에 여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아까 국세기부법에 2월 세공제에 대한 부가제출기간 특례 신설이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국세 부가 제척 기간은 5년인데 혹시 무슨 사유 때문에 5년 지난 거를 공제를 받을 세 공제를 2월이 돼서 5년 지나는 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난 거를 경정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올해가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올해는요 경정 청구에 대한 경과 규정인데 혹시 여러분 세액공제가 2월이 10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맞나요? 그러면 15년도 거에 세액공제 경정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올해. 그죠? 그래서 올해 특별히 2025년도에는 올해 1년 동안은 과거 거 경정 청구 세액공제 못 받은 거 10년 내에 있는 거는 경정 청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의 연장선상에 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경정 청구 5년만 되는 게 세액공제액은 올해 여러분 그 경정 청구를 10년까지 받아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3번하고 6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정적 경과 규정인데 요게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적용식 요 부분이. 좀 디테일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요거 하나 여러분 체크 두 개 잘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 규정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여긴데 이거는 내년도부터예요. 내년도부터인데 뭐라고 돼 있나요 지금?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죠. 근데 어디예요? 국내 원천 인적 용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좀 보수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평상시 제가 말하는 거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저 말고 다른 강사들이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게 아마 대상이 제 생각은 이건데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서 아까 좀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원천이라는 것 인적 용역의 원천은 속지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장님이 외국 여러분 출장 가서 현지에서 여러분 통역을 썼어요. 그럼 원래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통역이 외국인 통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주는 돈이 3,000불일 거예요. 183일 미만이면서 3,000불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떼게 돼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게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내 원천 인적 용역이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볼까? 외국인 변호사를 썼어요. 변호사가 외국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은 그건 대상이 아닌 거고 변호사가 국내에서 와서 잠깐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 동안 일하고 3,000불 받은 거예요. 300만 원 좀 안 되거든요. 300만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요즘 분위기 환율이 거의 그러네요. 한 45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 금액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근데 그리고 왜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하냐면 일단 자료 확보가 문제고 이거 내년도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증빙 확보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라고 해서 아까 제가 뭐 통역, 번역 이런 거 아까 이메일 그거 해드린 거고 좀 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 범위를 좀 넓혀놓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질문이 정확하게 두 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인데, 자, 법인세법.
의료기술협력단이 기부금 단체에 추가됐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단체에 추가됐고 별 중요성 없고요. 자기주식도 별거 없고 배당도. 그다음에 4번 난리입니다. 이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화 세율인데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 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이에요. 그다음에 가족기업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 표준이 2억까지는 9%, 2억에서 200억까지 19%죠. 이런 구간에 적용이 되는데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에요. 혹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들, 가족기업들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는 2억 구간 여러분 세율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00 이하는 19%예요. 이게 아마 그거 많이 하나 봐. 부동산 임대를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하면 2억까지는 9%니까 세 부담이 작다고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가족기업들 부동산 임대업을 올해부터 주업인 법인은 주업인 가족기업들은 2억 과세 표준 2억 구가의 9%를 여러분 아예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상시 근로자 수 기준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보다 그 사적으로 더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5번 별 중요성 없고요. 그냥 해당되는 부분 연결도 그렇고. 연결납세가 여러 방식이 5년간은 무조건 적용이 되나 보네. 한번 적용을 하면. 그다음에 8번, 9번은 아까 종업원 활의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법인세법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원래 회사에서 100에 팔아야 될 거를 20을 깎아줬어요. 80에 직원들한테 싸게 팔았죠. 자, 매출을요. 법인세 신고할 때 매출을 100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할인 금액을 포함해서 매출로 잡고요. 중요한 거 경비 처리도 그 할인 금액을 경비 처리해 주겠다는 거야. 세액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할인해서 판매한 금액, 할인 금액만큼을 매출로 잡고 그만큼을 여러분 직원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결국 똔똔이겠죠. 그러나 그 총수익 금액이 합산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법인세 하시는 분들, 회계까지 처리하시는 분들 자체는 할인 금액을 매출로 본다. 아시겠죠? 매출로 본다. 여기까지 보시고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요거는 좀 해당 사항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연구개발 개념 명확한데 아마 좀 불명확한 부분을 좀 했나 보죠. 뭐 상용화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합리화인데 우리랑 별 관련성은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랬습니다. 수도권 여러분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그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좀 컸었는데 올해부터는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죠? 25년도 이후 창업하는 부부터니까 감면율 조정은 26년도 내년도부터는 감면율이 훅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업종 그렇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건 아마 법인세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R&D도. 자, 그 다음에 7번에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과세 특례 있죠. 비과세도 되고 양도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자체 비과세 되고 이게 여러분 원래 24년도에 끝나는 건데 3년 연장됐네요.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과세 특례 적용기간 비과세 5억 그 다음에 양도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년 연장됐고 그 다음에 성과공유 여러분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이 돼요. 중소기업에서. 근데 감면율이 자 원래 적용기한이 24년도인데 3년 연장됐고요. 감면율이 여러분 원래 15%였는데 10%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세액공제 이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요. 이건 소득세법상 감면은 소득세 감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기간만 연장이 되고 여기 1번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소득세법상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고 근데 세액공제율이 준 거예요. 세액공제율이 혹시 해당이 되시면 자 그다음에 통합투자세액공제인데 이거는 뭐 해당되시는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내일채용공제예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인데 원래 현재까지는 그 내일채용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액 감면 자체가 그 보상기금을 5년 이상 가입하 5년짜리만 해줬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3년짜리도 되는 걸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연장됐네 3년.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과 공유 여러분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할 때 5년짜리만 해줬는데 3년짜리도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 이게 완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납입 요건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여러분 단축된 거지. 대상이 꽤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원래 500이었죠. 500이었는데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좀 더 늘어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500에서 2천만 원까지 늘어났다. 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지방세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다음에 13번 요건 요런 괜찮겠네요. 혹시 그 전원주택, 그죠?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하면 본인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어떤 특혜를 주겠죠. 종부세도 없고. 근데 여러분 혹시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종부세나 이런 거 혜택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액이 적은데. 그래서 혹시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분 하는데 이건 안 돼요. 수도권은 안 됩니다. 보시면 수도권 안 돼요. 수도권 여기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요거 혹시 잘 해당이 되시면 잘 설계하시면 좋겠네. 자, 그다음에 의료기술단에 이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송금 산입이 허용이 되고요. 아, 노란우산 공제가 바뀌네요. 그죠? 노란우산 공제 제한이 총급의 7천만 원의 법인의 대표자가 대상이 됐는데 7천만 원 기준을 여러분 8천만 원으로 올려줬네요. 노란우산 공제 총급의 기준이 7천에서 8천으로 올라갔다. 그다음에 한도가 4천만 소득금액 기준 4천만 원까지는 500이었고요. 500이었는데 600으로 올라갔고 1억까지 300이었는데 올려주죠.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1억 이하는 100만 원씩 올라갔네 한도가. 그다음에 법인의 대표자 총급여 기준이 8천까지 올라갔다. 이 정도. 그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확대인데 여기 원래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만 냈잖아요. 세대주만 냈잖아요. 세대주만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만 됐는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되네요. 자, 그래서 배우자 것까지 여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러니까 부부가 보통 많이 집어넣잖아요.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주택몰입 마련저축 할 때 소득공제 변경되면서 서류가 약간 바뀌었나 봐요. 군대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7번에 세금 우대 저축자료 제공 요구 주체 확대인데 이건 뭐 별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자체가 24년도에 끝나는 건데 1년 연장됐네요. 과거에 여러분 소장펀드 청년형이 여러분 생겼죠. 2022년도부터. 그거 여러분 1년 연장됐습니다. 요건 아마 강의할 때 제가 미리 설명드렸을 것 같고 청년 도약 계좌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도 그 다음에 결혼세액 공제 그죠? 혼인신고란 거주자가 생애 한 번 해주죠. 50만 원. 적용기한은 24년도부터 26년도인데 요 시점 가면 또 연장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요즘 결혼 많이 안 해서 결혼세액 공제. 그래서 아마 요거는 작년 연말예산 때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분위기면요 올해 연말에 연도 중에 법이 많이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이 우리가 현재 교육받은 것만 가지고 연말정산 할 수가 없다. 확대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22번 상가임대료 인하.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착한 임대인 그런 제도 있었죠.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세금 혜택 주는 게 여러분 끝났는데 연장됐네요.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것도 요거 그 개인 사업자인데 여러분 세금 안 내 가지고 여러분 파산이어 가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제기할 때 세금 여러분 좀 뭐예요?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서서히. 자, 요거는 26번은 아까 여러분 연금하고 연결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집을 여러분 한 채를 팔면 그죠? 팔아서 그 돈을 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나 이런 데 집어넣으면 1억까지 불입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린 거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1억까지 불입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여기 보세요. 과세특례 여러분 연금계좌 납입액에 1억에 1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혹시 양도소득세 낼 때 이 부분을 일부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양도소득세 낼 때도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인 게 뭐가 의문이냐면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생각보다 소득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타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이 한 채 있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데 그냥 그거는 IRP에 넣어서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것밖에 혜택이 없는데 이게 아마 양도소득에도 일부 혜택을 준다는 거니까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게 양도소득 혜택의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비과세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인데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운기법 톤세 이거는 뭐 해당되는 회사만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에 법인세 깎아주는 제도인데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네요. 이게 연장되네요. 3년. 미국 말로는 뭐 리쇼어링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택시 부가세 납부 경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번 요거는 제가 최근에 강의 준비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면세점에 여러분 면세점에 물건을 사라고 여러분 그 소개시켜준 브로커들 있죠. 이 사람들은 면세점에 돈을 받아갈 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품을 사는 거 말고 그 관광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 자체들이 관광객을 데려가서 면세점을 이용을 하면 돈을 여러분 줄 거 아니에요. 면세점에서. 근데 가이드들이 분명히 여러분 사업자 등록이 있을 수 있어요. 3.3% 대상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를 면세점에 끊고 면세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잘 안 하나 보죠. 부가세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돈을 줄 때 아예 부가세 부분만 별도로 빼서 부가세 해당되는 금액은 국세청 정한 계좌로 여러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 여러분 송객 용역, 송객이 아마 저기 그 호객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들어왔네요. 아예 법에 7월 달부터. 그러니까 혹시 면세점과 관련된 회사들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대상에 호텔이라고 여러분 호텔만 됐는데 콘도가 들어왔네요. 올해 4월부터네. 이건 얼마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친환경 개별 서비스 감면 적용 연장인데 자 하이브리드 차 감면 한도가 100만 원, 70만 원 줄었네요. 오히려. 요건 그대로고 전기차, 수소 전기차는 그대로. 그 다음에 성실 사업자 등의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는데 원래 개인 사업자들은 의료비 세액 공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성실 사업자하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중구 난방이었나 봐요. 수익 금액을 20% 누락하거나 필요 경비를 여러분 잘못됐을 때 여러분 안 해준다는 건데 요거를 일원화 시켰어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0%. 성실 신고 대상은 10%로. 그 다음에 38번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 공제 확대. 맞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7월 달부터는 도서공연비에 뭐가 포함이 된다? 도서공연비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자체가 도서공연비에 포함이 됩니다. 공제율이 높아져요. 올해 7월 달부터. 그래서 어떤 분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어떤 세무사님이 어떻게 운동하기 싫죠. 그래서 피트니스는 7월 달부터 하는 거라고. 그렇죠?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부분부터 공제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39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0번도 별거 없고.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42번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배제 업종이 있죠. 추가되는 업종도 있고 배제되는 업종인데 부동산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 그죠? 정비됐네 몇 가지가 이렇게. 그다음에 43번은 혼인 무효 시 혼인 세액 공제 여러분 추징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일은 뭐 혹시 결혼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정 기간 지나서 여러분 혼인이 취소가 되면 공제 받은 거 다시 뭐예요? 추징되겠죠. 그 계산하는 방법. 근데 추징할 때 이자도 냅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뭐 가산세라고 표현했는데 표현은요. 그게 그 가산세라는 표현 안 쓰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지연이자 이런 용도로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 그다음에 올해 여러분 아까 체육장하고 체육훈련장이 여러분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어떻게 제출이 되고 이런 부분 여러분 정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혹시 제가 어떤 거래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이제까지는 3년 이내 확인이 가능했는데 5년. 굉장히 여러분 길어진 거예요. 국세 부가 제척 기관과 일치시킨 거니까. 그다음에 투자조합 출자 소득 공제인데 이게 여러분 올해부터 여러분 뭐예요? 누적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누적 기준으로.
작년에는 뭐예요? 누적이 아니고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분 계산했는데 누적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누적으로 하고 소득공제 기존에 받은 걸 차감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이 됐다. 이건 아마 투자 관련 조합에서 아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사후 관리를.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에 누적 관리가 되는 걸로 바뀌었다. 됐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입니다. 거의 많이 와서 부가가치세법인데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걸려 있어서 우리 부동산 전대는요 이런 얘기예요. 내 사업장에 내가 여러분 다른 우리 임대인 사업장을 얻어서 내 개인 사업을 해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에 다른 사람을 또 임대를 내주면 이걸 전대라고 하죠. 전대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여러분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 서식으로 명문화했다 올해부터. 요건데 원래 실무적으로도 여러분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죠? 여기 전대차 동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부가세 부분인데 면세. 여기 우리 혈액이 면세인데요.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동물 혈액도 면세로. 원래 동물 혈액은 작년까지는 과세였는데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인데 규모가 작으면 전자생계산 발급을 하는데 건당 200원이었나 봐요. 근데 올해 끝나는 거였는데 연장됐네. 근데 여러분 200원씩 그리고 규모가 작아야 돼. 사업장별로 여러분 매출이 1년에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그러면 여러분 200원씩 100만 원 채우려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뭐 세액공제 받으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1,600원 이 정도 되던데. 그다음에 조세 포탈 사업자의 대상에 부가세 수신납부 근거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조세 포탈 목적 있는 사람 자체는 이 사람 세금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여러분 세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4번 명의이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걸리면 1%, 간이과세는 0.5%인데 정확하게 여러분 2배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다 걸리면 2%, 간이과세자는 1%로. 여러분 근데 명의 사업자는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여러분 간주임대료 여러분 이자율가 그 3.1% 내려갔죠. 이게 다 연동돼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여러분 간주임대료가 여러분 내려간 거고요. 이게 다 연동돼 있어요. 정기예금 이자율. 그 다음에 또 아까 개인간 차입금.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리 증여세 연부연납할 때 이자가 요 이자예요. 혹시 증여세 뭐 5번까지 나눠낼 수 있다. 상속세 여러분 증여세는 6번, 상속세는 11번 나눠낼 수 있는데 그 이자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국조법인데 국조법은 요건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저기 우리나라하고요 베트남 자회사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트남 국세청에서 그 베트남 자회사의 그 세무조사가 나와서 한국에서 나간 물건이 금액이 너무 비싸게 사서 베트남 이익을 여러분 줄였다고 여러분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베트남 국세청에서 그 금액을 여러분 문제를 삼아서 그 정상 금액 그 거래 금액이 약간 수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금액을 가져와서 여기서 여러분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매출이 과대평가됐다고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정 청구를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경정 청구를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제거래다 보니까 서류 검토할 것도 많고 그래서 경정 기간을 원래 2개월 했는데 6개월까지 국세청에서 6개월 정도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여러분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해외 자회사하고나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특수관계회사하고 거래가 일어났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의무 대상 정비인데 이게 약간 잘못됐나 보죠. 국내 거수를 둔 기간이 합계가 183일 이하죠. 근데 183일은 저기에 걸려요. 거주자에. 그래서 183일은 거주자도 되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83일 182일로 고쳤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신고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5억이에요. 5억. 저 옛날에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이거 법인도 해당이 되거든요. 법인이나 개인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그 일본 은행을 수출대금 결제하려고 잠깐 놔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아마 그 당시 10억 좀 넘었었는데 그거 여러분 신고 안 해가지고 연말 기준 신고 안 해가지고 과태료 나온 거 봤어요. 그래서 혹시
해외에 여러분 금융계좌 있으면 반드시 신고.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 그다음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자료 제출인데 이게 아마 2년 내에 막 자료를 보완이 가능했나 봐요. 근데 이거 2년 지나면 제출 안 하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요거 요구 기간이 삭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식인데 서식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거는 다 서식은 개정된 건 다 올려놨는데 아마 그 서식은 아마 디테일한 것보다 작성 방법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식 바뀐 거는 여러분 다 올려놨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인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여기 금투 소득이 있었던 게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작성 방법 위주로 보시고 이자 배당 소득도 여기 여러분 조각 상품 부분이 들어왔죠. 거주자의 사업소득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을까요? 이건 너무 많이 틀려서 사업소득은 제가 한번 볼까요? 뭐가 또 틀렸을지. 결혼소액공제, 자녀소액공제.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우리 기본공제를 안 받고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기부금이죠. 사업소득은.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여기 문제가 부양가족 명세에 기본공제를 안 받는 사람 여기 입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아들이 여러분 21살이에요. 근데 아들 명의 기부금을 못 올린다는 거지. 왜? 여기에는 사업소득은 뭐가 잘못돼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올라가니까.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사업소득은 언제나 틀려요. 아니 뭐야 지금도 혼인세공제가. 그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데 바뀌어서 이게 3월 22일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이걸로 연말정산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의미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여러분 종업원 할인의 코드가 들어와야 맞을 것 같아요. 비과세 코드에 종업원 할인의 금액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지금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종업원 할인 금액을 코드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이거 분명히 100%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그 법인세 신고할 때 할인 금액을 매출로 잡고 경비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업원 할인 금액의 코드가 분명히 하나 들어올 거다. 그래서 아마 전산 담당하시는 회사는 반드시 여러분 코드 하나를 나름대로 코드 부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코드 번호가 국세청이 부여해주면 그때 이제 매칭 시키시면 되겠죠. 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작년에 들어온 거. 연금계좌 3월 달에 바뀌었는데 작성 방법 위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납세조합 여러분 영수증은 요거 여러분 저기 세액공제율이 3%로 바뀌었다는 거.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금 확인서. 그 다음에 소득공제 신고서는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 그냥 잘 못 쓰죠. 업데이트도 너무 늦고. 그죠? 요거 지금 작년 거잖아. 그다음에 장애인증명서 얘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 작성 방법 보시면 완전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 항시 치료를 하는 중증 환자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그래 삭제되고 연금계좌 납입 확인서 의료비는 아마 특별하게 바뀐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거. 여기 장애인 들어온 부분 장애인 6세 이하 들어온 부분 6세 이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요거는 아마 그냥 공통 서식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쓰겠죠. 아마 그 거치식 계산하는 방법과 그 부분 여러분 조금 설명해 놨을 거니까. 기부금은 그 재작년에 노조협의 여러분 뭐 회계공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들어와 있었던 부분 삭제된 거니까. 그다음에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신청서인데 이거 우리 많이 바뀌었네. 이게 누적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거 두 개 아마 뭐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 여기 특수목적 벤처 투자조합 이 부분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투자 확인서 이 서식이 제일 중요하죠.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그다음에 외국인 기술자 가면은 올해 뭐 특별하게 더 바뀐 건 없는데 서식은 개정이 됐네요.
내국인 우수력도 그렇고 아마 서식이나 항목 번호나 그 근거 규정 자체가 약간 바뀌어서 작성 방법 정도 바뀐 걸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여러분 내일 채용 공제 여러분 감면 신청서 현금거래 확인인데 요거는 내가 이런 얘기에 지금 요거 우리 그 월세 현금 영수증으로 바꿀 때도 이 서식 쓰는 거예요. 자, 유권 해석인데 제가 유권 해석은 제가 욕심을 내서 우리 작년 연말정산 그 중간쯤부터 제가 여러분 다 잡아왔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꽤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유권 해석은 2011년도 12월 30일 이전 퇴직했을 때 가정에서 그 간주 퇴직 그 퇴직금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임원이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임원 생활을 하다가 현재까지 쭉 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만들었을 때 이후에 만들면 2011년도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이후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만들어지면 11년도에 퇴직했다고 했던 간주 규정을 뭐 만들 쓸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뭐 있을까요 얼마나? 왜냐면 11년도는 지금 거의 14년 전 얘기니까. 보세요. 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국외수록 비과세인데 아마 계열사에 현지법인 자회사에 사무실에서 일을 했나 봐. 설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국외 여러분 건설 현장 근로자로 적용이 되는지. 네, 여러분 당답은 아마 베트남 하노이인가 보죠? 하노이에서 일했나 보죠? 그래서 비과세 적용이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회신 보면 국외건설 공사를 위해서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현지 지사 사무실도 건설 현장이 포함이 된다. 아시겠죠? 현장은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사무실 별도로 얻어야지.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인데 실습비가 과세 대상이 돼. 이건 여러분 제가 새롭게 좀 더 많이 느꼈습니다. 고등학생 현장 실습은요 교육의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세금 없다는 얘기야. 과세 대상이 아니라. 혹시 회사에서 사례금을 준다고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실습 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 여러분 대학생도 그게 있네요. 그죠? 대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 운영 규정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무원이 여러분 공기업에 취업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퇴직소득 최종 정산할 때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 내에서만 정산이 가능한지 공무원부터 정산이 가능한지 공무원 최초 입사 시점부터 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면. 그죠? 여러분 최근에요. 11월 5일 날 나왔으니까. 자, 자료는 그대로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아요. 관계회사 전출입으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 계열사 임직원이 다른 계열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럼 계열사가 여러분 이직을 하면 퇴직금을 여러분 최종 정산할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직 후에 이 계열사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관계회사가 아닌 거죠. 뭐 다른 회사에 팔았던지. 그러면 최종 정산할 때 전근무제 계열사를 옛날 계열사를 넣을 수 있는지 옛날 계열사를 포함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출자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도 그죠? 최초 여러분 그 퇴직금이 승계나 고용이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시점에 계열사면 최종 정산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이 올해 나왔네요. 2월 18일로.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에 따라서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이 다 달라지는지. 무슨 말이냐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할 때 우리나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리나라 회사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경우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돈을 줘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적용이 되는지. 맞습니다. 어디에서 돈 받는 거 관계없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 원, 500만 원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법인에서 주거나 현지 법인에서 주거나 섞어서 주거나 관계없이 비과세는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여러분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느냐. 원래 주기로 했는데 돈을 늦게 줬어. 이거는 분명히 원천징수 측이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겠지만
여기는 보면 약정일을 도과해서 받으면 실제로 이런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정. 결국 뭐 약정일 날 못 줬으면 사후적으로 뭐가 이제 그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그 시점을 여러분 지급 시기로 보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인데 기타 소득 과세 최저한은 여러분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판단할 때 건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묶어서 주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당 4만 원이에요. 4만 원짜리 두 번 주면 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8만 원에 5만 원 공제되는 게 아니고 각각 4만 원에서 5만 원 공제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모전에 참가해서 얻은 상금의 필요경비인데 아마 그 공익단체가 시상하는 여러분 어떤 상금이나 이런 부상 자체는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됩니다. 어때요? 맞죠? 불특정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된다. 10번은 내일채용 공제 원천 징수 방법이에요. 내일채용 공제 원천 징수하는 방법인데 감면 신청서 제출하고 뭐 이런 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도. 그다음에 지방체육회에서 여러분 도민체육대회 참가자한테 주는데 여러분 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요. 입상자가 받으면 포상금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입상 포상금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없는 사람은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지급 금액에 그냥 5만 원 빼고 5만 원 넘어가면 그냥 22%예요.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나 퇴직금 강제로 지급되는 원천징수인데 아마 우리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나 돈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부당해고에 관련돼서 설명드려서 많이 했는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인데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2년 내에 벤처기업이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투자 시점을 언제로 본다? 벤처 인증받는 시점으로. 그죠?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여러분 주식 매수 선택권 납부 특례. 그죠? 비과세 납부 특례 관련돼서.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투자했을 때는 내가 벤처기업 임직원이었는데 벤처기업 여러분 임직원한테 비과세하고 납부 특례, 뭐 분할 납부나 납부 특례를 적용받았어요. 향후에 이 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납부 특례는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내용은 이거죠. 요거는 한번 해당되시는 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6번은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가져왔어요. 부동산 임대 여러분 공동으로 해서 공동사업자로 하면요.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반드시 공동으로 빌려야 돼요. 한 사람 명의로 빌려서 이자 내는 거는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대상 아니라고 한번 여러분 넣어드린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건 서류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식대 있잖아요. 회사 내부에 별도 규정이 있어서 줬을 때만 비과세 되느냐,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준돼 있으면 되는 거냐. 결국 읽어보시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으면 비과세 적용해 주겠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볼까요? 여보세요. 연봉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고 회사 규정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18번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직원들 교육비 지원해주면 빼라는 얘기예요. 요건 해석에. 아예 빼라고 반드시. 왜냐하면 그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죠? 교육비 공제 받을 금액에서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9번은 사택은요 회사가 여러분 임대인하고 직접 여러분 근로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현재 자회사 명의로 사택을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가 사택을 지원했을 때 사택비를 지원했을 때 이게 사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사택으로 못 보겠다는 거잖아. 특히 여러분 해외 파견자들 이 문제 많이 걸려 있죠. 이 잘못 걸리면 총급이 합산이에요. 그죠? 계약 주체 불일치.
그다음에 선지급한 상병 유로금은 그 아마 전액 아마 비과세가 되나 봐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분 돌아가셔가지고 뭐 유로금 준 거가 비과세. 먼저 선지급해도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요건이 맞으면 추후적으로. 그다음에 21번은 선원법에 있는 여러분 실업수당인데 요거 좀 의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원들이 여러분 혹시 해고예우상 기타 소득이 아니 그 퇴직소득이 맞죠? 근데 선원들은요 실업수당도 아마 선원법에 따라 주게 돼 있나 봐요. 이게 퇴직소득이래요. 혹시 선원들. 그 다음에 22번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을 기관 경과후에서 여러분 경정 청구에도 가능하냐? 경정 청구에도 가능하다. 해주겠다. 그죠?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그 제출에도 감면 적용이 된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성과 인센티브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뭐예요? 돈 받는 날이 여러분 지급식이잖아요. 귀속식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성과평가를 해서 그 성과급을 25년도 3월 달에 받으면 얘 간이지급 명세서는 7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아마 이 질문하셨던 분들의 의도는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지금 요 유권 해석을 질의한 분하고 국세청 답변이 아마 본인들이 의도하는 거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성과급 확정 시점, 질의 내용, 제출 기한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학교 선생님들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되는데 수석교사도 여러분 그 교사니까 연구보조비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우리 사주 관련돼서 혹시 해당이 되면 그 1년 걸 합쳐서 비과세 회차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1년 걸 묶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1년 걸 전체 연간 취득 금액을 합쳐서.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원은 배정 시점이 아니고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 과세하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인데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이 뭐예요? 무주택자죠. 근데 요 내용은 뭐냐면 가족들끼리 아마 집을 분양하려고 여러분 아마 집단 투자를 했나 봐요. 그럼 집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되니까. 그래서 내용은 집이 있으면 여러분 월세 세액공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공동소유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요건이니까. 그 다음에 28번에 일신전속 여러분 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 예인데 뭐냐면 우리 여러분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속계약금이 여러분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보험모집인이 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아마 계약금을 받았나 보죠. 이게 기타 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얘기해요. 자, 사업소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연예인과 동일하게. 일신 전속계약 자체는 사업소득을 보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예인들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 여러분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데 여기 혹시 계속 반복적으로 정관 유임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임원에서 근무했을 때만 가지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요금 중 직원 근무기간에 받은 것부터 한도가 직원은 한도가 없잖아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마 그 공공기관에서 자료선정위원이 수당이 비과세 되는데 이 아마 실비 변상이면 기타 소득 비과세가 될 겁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제가 표시는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자회사 식당 여러분 카페 이용하는 거 요거 여러분 비과세 되는지 식권을 통해서 정산하면 자회사 식당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 식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는 34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비과세 분할 상환 방식에 대한 여러분 유권 해석인데 이거 어차피 법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종교인들도 임원 퇴직 한도 계산세 뭐 근로소득 종교인들도 해당이 되겠죠. 임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 퇴직 후에 여러분 받으면 아마 원인이 아마 근로와 관계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을 과세하겠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퇴직소득 해당하지 않고 아마 근로소득으로. 그 다음에 주택입주 지체 상금 자체가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 80%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중소기업 취업자 가면 요거 혹시
월세 세액공제 자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받아서 월세 내면 그 금액 월세 세액공제에서 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원 업무 외에 사망했을 때 여러분 유족에게 지급하는 여러분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업무 외에. 그 다음에 출자 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이냐. 우리 임원이 우리 임직원이 해외 파견 나가서 현지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최종 정산 대상이냐. 최종 정산 대상이다. 그 다음에 요거 의미가 있더라. 금융기관들. 혹시 여러분 우리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금액이 적으면 법에 따라서 안 줘도 되죠.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통보한 것도 그 통보한 걸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재미있어요. 자회사에서 모의사로 간 다음에 다시 자유사로 넘어갔을 때 최종 퇴직소득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 계산할 때 이것도 이직을 하면 그 중복하는 거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퇴직금 관련된 얘기고 퇴직금을 모아놔서 퇴직자의 근무기간상 그 해외 파견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할 날부터 해외 파견 기간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합쳐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부당해고 많이 나오니까. 파견자 비과세는 500만 원이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 사무실 같은 500만 원이니까. 현장 근로자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질의응답 혹시 보내주신 거 있으시면 보고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종업원 할인액은 2월 28일 날로 개정이 됐는데 적용 시점은 1년으로 봐야죠. 1월 1일부터. 왜냐하면 소득 발생분부터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액은 제 느낌상 비과세 코드가 들어올 것 같고요. 원천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진행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마 연말에 몰아넣으면 되지 않을까. 출산지원금 합산 안 하고 출산지원금은 그 1위차, 2위차 이러면 구분해서 넣는데 합산해야 되겠죠. 인구 감소적 본인 거주자라도 관계 없을까요?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을까요? 교통법 규정이니까. 이건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